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과거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었던 돈, 즉 채권이나 MBS 주택 저당증권 등을 매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했던 정책의 반대 방향인 양적 긴축, 다시 말해 그 자산을 회수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회수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조치를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가능성이 생길까요? 적어도 유동성 축소는 멈췄고 앞으로는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 즉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모든 자산이 다시 오르는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인데요. 여러 후보가 거론되던 가운데 비둘기파 해시시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물이 최근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완화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환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준 차기 의장 후보 중 한 명이 자신에게 그런 임무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맡겠다. 하지만 나는 돈을 풀 거다라고 발언한 것이 시장에 꽤 큰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년 미국은 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여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상승 중이고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은 이미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이 결정 배경에는 약해진 원화, 높아진 물가, 최근 2.4% 상승, 그리고 다시 오르는 집값 등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 돈을 푸는 정책인데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급등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수는 침체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결국 동결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게 되면 한국도 같이 금리를 낮추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발맞춰 우리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최근엔 정부가 고환율의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IMF 때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하다가 지금은 고가 1주택자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이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까지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서학개미보다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개인 투자자인 걸까요? 국민연금도 투자했고 그 규모는 오히려 훨씬 크다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결국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환율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M2, 즉 광해 통화의 급증입니다. 최근 들어 M2가 월 4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승폭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 증시의 호조, 부동산 시장의 반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2에는 예금, 적금,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유동성을 회수하기는 어렵고 계속 공급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통화량 산정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수익증권 같은 항목을 통화량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 항목을 통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량 증가율 자체는 지금보다 낮게 잡히게 되겠죠.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화량의 급증세가 일부는 통계 구성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존에 이 항목을 포함해서 통계를 내던 나라였고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통계 기준을 바꾼다는 건 지금 실제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자, 다음은 지방 부자들의 서울행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약 1만 7천 명 정도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몇 년간 정체되거나 하락세였던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거 진짜 다시 오르는 분위기네 하고 판단해서 서울에 뭔가 하나는 마련해 두자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초에 서울에 매입한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꽤 큰 시세 차익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유가 크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재개발 예정 빌라 같은 물건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 앵커 하나 박아두고 싶다는 심리죠. 물론 이런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만 믿고 매입하셨다가 오히려 장기간 묶이거나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지와 개발 가능성, 건축 연한 등을 꼭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방 아파트 시장을 볼까요?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무려 99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방에도 여전히 유동성은 존재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분들 또는 수출 중심의 탄탄한 제조업체에 다니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동네,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극화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전체가 다 살아난다기보다는 좋은 입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분당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분당 아파트 시세가 0.4%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52주를 곱하면 약 20% 상승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미 한 차례 올랐던 지역인데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분당 내에서도 대장 단지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인근 수지, 송파구, 동작구, 용산구 등도 동시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10월 15일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를 누르려는 규제는 오히려 인접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 즉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 동탄이의 경우 대책 전후로 거래량이 66% 증가했고 구리는 80%, 수원 권선구는 76%가량 거래가 늘었습니다. 권선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된 것이고요. 안양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동안구나 평촌은 규제로 묶였지만 인접한 만안구는 규제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산도 같은 맥락에서 거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 부작용입니다. 예전에는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죠? 모든 KB 시세가 14억 9천만 원 선으로 줄줄이 붙었습니다. 실제 시세가 15억 1천만 원인 아파트도 있었지만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실거래가도 KB 시세도 일제히 14억 9천으로 맞춰진 겁니다. 정책이 시장 가격 형성에 강하게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25억 원이 그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 24억 7천만 원짜리 집은 대출이 4억까지 나오지만 25억을 넘는 순간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가격은 3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대출은 2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기존 보유자는 오히려 시세가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 시세가 실제 시장보다 더 중요한 기준선이 돼버린 거죠. 결국 15억,
25억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선이 생기고 그 주변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붙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인원은 총 54만 명으로 작년보다 8만 명이 늘었습니다. 총 납부 금액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종부세로 10조 원 가까이 거둔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과 세율 인하 등으로 세부담이 완화됐음에도 금액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청량리 롯데캐슬 L65입니다. 최근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상업지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갔고 전매도 가능하며 전세도 줄 수 있어 사실상 로또 청약이 된 대표 사례입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원 이상 차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죠. 이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청약 제도가 지금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사실 이 청약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누더기가 된 채로 멈추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청약 제도의 로또 성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단속을 좀 해야겠다 싶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엔 청약 가점이 79점, 심지어 84점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싶어서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어 윗집에 사시던 부모님을 아랫집에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6인 가구를 만들어서 가점을 높인 사례들도 있었어요. 사실상 따로따로 살면서도 서류상 가족 수를 늘린 거죠.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만든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 250건 정도가 적발돼서 청약이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청약 제도가 이제는 로또 성격이 너무 강해져서 거의 왜곡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과연 국민 잘못일까요? 요즘은 20억 로또는 기본이고 30억 로또 아파트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안 하겠어요? 도덕이나 윤리만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은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 전세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역대급 수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수도권 전세, 2021년 전세 대란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신축이 인허가 돼서 착공이 되고 입주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입주 예정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도 없어요. 올해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2028년이나 2029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전세 대란 때 강서구의 한 아파트 전세 보려고 9팀이 줄 서 있던 사진이 있었죠. 그게 고작 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확대, 전월세 시장 규제 등으로 실거주를 강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못 쓰고 새로 나오는 분들은 또다시 대란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의 흐름은 빌라의 월세화입니다.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임대인들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일부는 전세 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입가 대비 가격이 급락하고 규제로 인해 전세가도 눌리다 보니 전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도 없고 채권자들도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라 임대사업자 제도도 시행 중이긴 한데 6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 혜택도 계산기 두드려보면 별 실익이 없고 무엇보다 하다가 혹시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규제도 많고 의무도 많아요. 부기등기, 임차인 보험료 납부 이외에도 온갖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라도 위반하면 1천만 원, 3천만 원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으니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이런 규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3%를 돌려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입니다. 물론 전세 사기가 개인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개별 범죄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세 대출, 신축 빌라, 시세 밑파악 등. 이 조합이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 보니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전세가 형성되고 이걸로 건축주나 임대인은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후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으로 메꾸고 정부가 부담을 지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재 도시기금에서 연 4조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그 4조 원 적자에 더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 재정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부가 무조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겠다. 결국 시스템 개편 없이 보상만 해주겠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해서 아무나 들지 못하게 하거나 보증 대상자에 대해 일정 소득 요건이나 기본적인 법적 지식에 대한 기준을 둘 수도 있겠죠. 현재처럼 이런 시스템은 손 떼지 않고 사고 나면 정부가 메꿔줄게. 식의 정책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무한정 적자를 떠안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보증금을 잃는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 30%를 정부 재정으로 책임지는 방식은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정책 방향은 월세 전환을 유도하거나 보증보험 자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정부 재정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 경기 침체의 바닥은 아직도 멀었다. 지금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소위 현장 일꾼 역할을 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집을 짓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막막할 정도입니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그나마 버티고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사들이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국 모든 아파트를 다 지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 말고도 지방에도 아파트가 필요하고 고급 아파트만이 아니라 저렴한 아파트도 꾸준히 공급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런 지역, 그런 물량을 담당하던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들, 특히 지방의 나름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중견 건설사들도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4년 사이에 37조 원이 증발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장기임대, 공공임대, 전세보증보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상 대출 지원 등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 돈이 펑펑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금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모은 청약저축으로부터 조성된 것인데 요즘에는 이 청약저축도 사람들이 포기하고 해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청약 안 되잖아라는 인식이 사회초년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20대, 30대 사이에서 이제 청약은 그림의 떡이라는 체념이 퍼지고 있으니 저축은 줄고 기금은 소진되고 아주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의문은 그 많은 물량을 어떤 돈으로 지을 것이냐는 것이겠죠. 지금 같은 자금 구조라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재정 확대 외엔 답이 없는데 그마저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GTX 신호선 1년 10개월 지나도 삽도 못 떴다. GTX 신호선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GTX-A는 거의 다 개통을 앞두고 있고 B노선도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호선은 착공식만 하고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GTX 신호선은 예산만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비가 워낙 급등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이대로 공사하면 1조 원 손해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1조 원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와 건설사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건 전세 사기로 인해 정부가 매년 적자 보는 액수가 4조 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매년 4조 원씩 날아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GTX까지 진행하려면 재정에 얼마나 더 부담이 가겠냐는 거죠. 거의 매년 GTX 한 노선씩 날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C는 결국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민심 때문입니다. 특히 의정부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삼성역까지 빠르게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12월 4일 착공 촉구 집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GTX-C가 중단되거나 늦춰진다면 수도권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유동성은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전세 대란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흐름에 따라 크게 출렁이다 보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